오늘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조세희 작품을 할 거예요. 원래 원작은요, 난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써져 있냐면 난자이라고 이렇게 써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옛말이고요. 이제 우리가 난쟁이, 이게 좀 더 적절하다. 다시 한번 보면 작품의 원제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이지만 난장이는 난쟁이의 옛말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어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읽기 전에 조세희 작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조세희는 소설가고, 자, 돛대 없는 당선이 되어 작품집으로는 시간여행 등이 있습니다. 아마도 조세희 작품 중에서는 뭐 또 대표적인 게 메비우스의 띠가 있거든요. 이것도 있고요. 이 난쟁이와 쏘아올린 작은 곡도 일종의 약간 연작소설 형태거든요. 연작소설이라는 게 어떤 큰 흐름의 인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인물들의 각각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일정한 어떤 연결 지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형식의 이야기를 연작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난쟁이와 쏘아올린 작은 공이고, 그 중에 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메이문스티라는 작품도 있어요.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우리 읽기 전에 일단은 이 소설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글의 시대적인 배경은 1970년이 배경이 되죠. 자, 1970년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막 잘 살던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야. 산업화와 이렇게 도시화가 이뤄지게 되면서 물론 부자들도 생겼지만 대반수의 사람들이 되게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쵸? 그런 모습들로 나옵니다. 실제로 당시 이 산업화와 도시화 무렵에 1960년에서 70년 사이에 다른 얘기지만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농촌에서는. 근데 도시로 많이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땅은 좁은데 집이 없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건물 같이 판자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판자촌 네. 그래서 사는 경우들이 대반수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1970년이나 뭐 지금도 뭐 사실 집에 대한 문제는 마찬가지지만 1970년대, 60년대, 80년대 이런 작품들 안에서는 이렇게 머물 수조차도 없는 그 집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소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쫓겨난다거나 아니면 뭐 재건축을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다가 나중에 또 쫓겨난다거나 뭐 이런 소설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소설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꼭 집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실은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난쟁이죠. 어떠해요? 그냥 일반 가난하게 사는 소외 계층조차도 당시 시대에서는 살기 쉽지 않았을 건데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난쟁이란 말이에요. 장애가 있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작가의 여기서는 우리가 의도를 좀 볼 수가 있어. 어떤 의도죠? 소외받은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힘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이 소설에서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알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 자,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요. 그때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그러면 미리 읽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인물 구도를 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난쟁이라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인물이고요. 가장입니다. 자식이 있어요. 부인도 있고요.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들 사이에는 아들이 2명이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 딸 둘 다 모두 제대로 학교를 가지 못해. 그러니까 더 진학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정도밖에 못 나오죠. 그리고 이들 다 어떤 공장의 노동자. 물론 딸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노동자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지역 자체가 사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허가받은 그런 집이라기보다는 약간 가건물로 지어진 일종의 판자촌 같은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노동하고 집에 와서 이제 집조차도 파묻게 쉽게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더라라는 거 일단 알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어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자, 아까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우리 작가에 되게 의도적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가난한 도시 빈민이지만 난쟁이라는 인물, 즉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사회적 약자를 대표시킨다. 작가의 의도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아버지가 난쟁이로만 보였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지식, 아버지의 철학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 물질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 돈 이런 걸로만 보는 그들을 비판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바로 난쟁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사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나 있잖아요. 이 인물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 영희까지 이렇게 5 식구입니다. 자, 그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굉장한 솔직한 자신의 어떤 진실적인 표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진실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5 식구의 목숨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들과 달리 풍요롭고 풍족하고 자신의 집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들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옥에 살면서 어디를 꿈꾸고 있습니까? 천국을 생각합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어때요? 가난한 고통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풍요로움을 꿈꾸겠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겹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 이들이 가난한 이 삶, 하루하루의 삶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전쟁과 같다. 지옥 같다. 전쟁 같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하였다. 뭐예요? 열심히 하루하루 돈을 벌더라도 당장 그날 먹을 쌀 정도밖에 살 수 없을 만큼, 미래에 대해서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왜 잘 참았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이 있잖아. 그리고 남편이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좀 참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지 않겠어?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자, 지금부터는 과거 회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큰 사건이 있던 것 같아요. 그죠?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통장이라는 것은 그 동이나 마을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갖고 왔대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와요. 철고 계고장이라고 합니다. 철고 계고장을 갖고 왔대요. 철고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철거한다라는 거, 부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주는 그런 종이에요. 그럼 이게 왜 여기 왔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머니가 그날따라 참기 어려웠다고 했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가 되는 거야. 그럼 철고 계고장이 왜 왔을까?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이렇게 집이 있으면 그 마루를 해요. 근데 꼭 굳이 조각마루다 라고 표현을 한 건 그만큼 좁은
가난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물어요.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기어코 왔구나. 기어코 왔구나라는 건 이미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시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봤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리밥에 까만 된장이 있고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가 있었다. 어때요? 굉장히 가난한 그런 형편의 삶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자, 철거 계고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뭐 서구 동구처럼요. 근데 이 지역을 낙원구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로 낙원이라는 데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왜 낙원구라고 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이어서. 1970땡년 9월 10일 주택 땡땡땡. 수신 어디서부터 이게 보냈냐면 어디서 이게 누가 받아야 되냐면 서울특별시 바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 김부리 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원구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실제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낙원은요 어떤 곳입니까? 지상낙원 들어봤죠? 어때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에요. 근데요, 낙원구에 무슨 동이래요? 행복동이래요. 행복동도 실제로 모르겠어. 우리나라 전국에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천국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거 작가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왜 이렇게 한 거죠? 이곳에 살고 있는 난쟁이의 가족은 실제로 행복합니까? 아니요. 이들은 가난하고 불행해요. 근데요, 되게 역설적이게 역설적인 거 정정. 반어적이게 이들이 사는 곳이 가난하고 불행한 곳인데 이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낙원구, 천국, 행복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일종의 반어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반어적인 표현을 작가는 썼을까요? 어때요? 이렇게 지역의 이름, 동은 행복한 곳이지만 이들의 삶은 그거와 반대로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절망적인 어떤 현실을 모하기 위한 거야. 그들이 그만큼 불행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모하기 위한 거죠.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제목, 재개발 사업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고지대, 높은 곳이란 말이야. 왜 높은 곳에 살고 있겠습니까?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지만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이들이 마땅히 살 곳이 없단 말이야. 서울의 땅값은 비싸고 집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발이 좀 덜 닿는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아무래도 산 쪽이 가깝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옛날부터 판자촌 이렇게 판자로 대충 이어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미리 알려주겠지만 우리나라 법에선 그런 게 있어요. 또 상황에 따라 일단 임시적으로 집을 지어서 살면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말없이 부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철거 계고장이다 라는 것을 또 보내줍니다. 그죠? 그것을 미리 보내준다는 거야. 철거 계고장. 근데 여기서 이 난쟁이의 집은 이걸 허락받지 않고 무허가로 지었는지는 우리 뒤에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대반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귀하소유의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상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발 재개발사업시행 조례 15조 건축법 땡땡땡에 의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간, 우리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한 건데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법이요.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에게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일종의 구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900땡땡 9월 30일까지 잦은 철거 스스로 이제 가라 이거죠. 명합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잦은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뭡니까? 법을 근거로 나라에서 가난한 빈민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죠. 뭘 가지고요? 법을 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기 건물, 낙원구, 청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걸 받은 어머니는 어떻겠습니까? 당장 머무를 곳조차도 없어지는 건데요. 그죠? 어머니는 조각 마을 끝에 앉아 말이 없었습니다. 딱히 할 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걱정이 될 것이고요. 마음이 속상하겠죠. 벽돌 공장이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자, 지금 배경 묘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죠? 벽돌 공장, 공장이 벽돌이에요. 거기서 매연 나오잖아요. 어떤 힘이다? 그리고 높은 굴뚝 어떤 힘이다? 바로 산업화, 기계화되는 산업 사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것이 시멘트 담에 꺾어지면서 좁은 마당을 덮었다. 어떻습니까? 그 담벼락이 그리고 그 굴뚝이 이 집의 좁은 마당을 덮었대요. 어떻어요? 햇빛조차 들지 않죠. 그 산업화의 어떤 포갑성 그런 것을 의미한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을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대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이제 방죽이라는 것은 약간 저수지 같은 그쪽이에요.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겠죠. 걱정이 되니까요.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에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어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 드러난 행동이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세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아마도 그들 이 동에 살고 있는 대반수가 그 근처에 있는 공장을 다니고 아마도 난쟁이 집의 가족처럼 비슷한 가난한 사람들이 대반수였을 거란 얘기지.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법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죠?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지만 법이라는 건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일인데 오히려 나라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내는 상황까지 하잖아. 이게 모순이라는 거야, 모순.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아마도 자, 어떤 게 있냐면 이들이 사는 이 집이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난쟁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일단은 가난한 동네는 맞아요. 그쵸? 그런데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동네에 일종의 어떠냐 재개발이라는 이유로 이거 개량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된 걸 보니까 어떻게 개량하기로 합니까?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한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머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 난쟁이네 집에 이 집이 그리고 가난한 동네 사람들 사는 집이 가령 선생님 예를 들을게요. 집값이 100만 원이라면 아파트 건축을 해서 들어갈 때 똑같이 100만 원으로 들어가면 그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요. 건축을 한 거잖아.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돈에서 좀 더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물론 어느 정도 넉넉한 사람들은 그 돈을 뭐 더 내더라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난쟁이네 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돈을 덜 낼 돈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또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쟁이나 아니면 이 동네 사람들은 그냥 이 동네 나중에 자신들이 돈이 생길 때까지는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냥 이 동네에 머무는 게 이들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오히려 없는 돈을 가지고 여기 아파트 건축을 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돈을 내는 것보다. 이해 갔죠? 자, 그럼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누가 이득을 보는 거냐? 일단 아파트를 건축하는 회사가 돈을 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서 여기로 올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이 집에 대한 이 권리를 판다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그 재개발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아파트의 권리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 권리를 누군가 사요. 누가 사냐? 일단은 이따 책에도 나오겠지만 부동산 업자가 삽니다.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따가 또 언급이 되겠지만 이 사람한테 좀 저렴하게 사요. 물론 조금 값은 오르겠지. 그렇게 사서 이 부동산 업자는요, 이것을 또 원하는 이 아파트로 들어오고 싶다거나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 판다고. 이 돈을 어떻게 팔아요? 두세 배 이상으로 이걸 판다고. 누가 제일 손해보는 겁니까? 바로 자신의 권리를 조금 더 얹어서 파는 이들이, 가난한 이 동네의 사람들이 더 손해라는 거야, 훨씬. 이해 갔죠?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X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하겠죠.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은 아까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그 중개하는 사람들 있죠. 한대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도장포라는 것은 돈을 받고 도장을 새겨주는 가게입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상황이라면 거의 대반수의 사람들이 그 재건축되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 아마 웃돈을 얹어서라도 팔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판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좋지만 이미 이 동네는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더 가난한 동네에 그나마 나와 있는 방으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이들이 살 곳이 없단 말이야.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맸다. 그러니까 부대라는 건 물건을 담아놓은. 자, 공구, 아버지가 사용하는 공구다라는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아버지 역시 공장, 노동자임을 알 수 있죠.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는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거 기쁜 거 아니죠? 어때요? 충격을 받은 거지. 몇 사람의 거각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이것이 정말 화가 날 일이야. 어때요? 그 그러니까 환경적인 주택 개량 사업이었으면 진짜 그들에게 그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돈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통해서 이들을 쫓아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팔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지.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자, 책 제목 선생님 미리 얘기할게요. 제목은요.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내용의 책이야. 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책을 읽잖아요. 되게 지적인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제목이 어때요? 1만 년 후의 세계야. 지금은 굉장히 부당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요. 심지어 쫓겨나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싫겠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고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끌어들었다. 아버지는 우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난쟁이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왜 그것이 알루미늄 이거 일종의 개고장 같이 여기는 철거할 곳이다 라는 것을 알루미늄으로 딱 그 집에다가 박아놓는 거야. 굉장히 기분 불쾌하겠죠.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자, 어쨌든 그 개고장에 있는 표차를 떼기 위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표차를 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이게 일종의 그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 같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죠. 어머니는 이 입주권을 일단 뽑는 행위를 한다고요. 어떻다고요? 현실을 그냥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다. 수용하고 있다. 왜? 현실이 굴욕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라도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해. 남편은 저렇게 속상해하지. 딸들도 자식들도 그러니까.
자,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목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자, 영호는 형과 어머니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 보였어. 왜? 영호 입장에서는 나와 어머니의 행동이 굉장히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거에 불만이죠. 마음 같아서는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상대로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못마땅한 것 같대요.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것도 역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머니는 무허가 허락하지 않는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집이 어쨌든 이 땅에 무허가로 세워진 곳이 맞아.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표차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나중에 이 표차를 가지고요. 그것을 일종의 이제 입주권처럼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했죠.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은 안 했을 것이다. 사실 이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이 이야기는 거의 중간 이후부터인데요. 영호도 그렇고요. 그 나라고 불리는 인물도 그렇고요.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공장의 사장이 굉장히 일을 과중하게 시키고요. 이들에게 주어야 될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이것을 알게 된 영호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직업을 둘 다 잃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일을 둘 다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별 걱정은 안 했을 것이다. 지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엎어진 데 덮친 격이라고 지금 자식들이 직장도 잃었지. 집까지 지금 쫓겨나게 될 상황이란 말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20알에는 20일 안에는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철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 거각군, 즉 뭐 부동산 중개업자일 수도 있고요. 거각군은 일하는 건 원래 사실은 뭐 A와 B가 있다면 이 사이를 뭐 하는 사람이야? 흥정하는 사람이야. 근데 선생님이 좀 쉬운 말로 부동산 업자라고 얘기했어요.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아까 동생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 왜 파냐? 이거 우리 건데 현실의 저항적인 태도를 볼 수 있죠.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는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영호는 저항의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어때요? 딱히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 아까 그 가방 같은 거 있었죠?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마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영호의 말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체념,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어떤 현실을요? 이게 잘못된 불평등한 현실을 아버지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야. 자, 두 번째 아버지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시라는 건 정부잖아요. 국가기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여기로 시에서 짓기로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거역할 수 없어 라고 하죠. 그건 우리를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라고 영호가 말해요. 맞잖아요. 시에서는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주택 개량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주는 것처럼 하겠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아니잖아요. 어때요? 사실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빈민들이 아무도 없는 걸. 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어떤 불신을 다뤘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가 마당가의 펜지꽃 앞에 서 있다. 자, 영희와 펜지꽃은 서로 동일시되는 대상이에요. 어때요? 순수하고 연약하죠. 근데요, 이것을 왜 한 번 더 언급을 하냐면요. 영희가 나중에 바뀌거든요. 엄청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영희의 순수함을 펜지꽃에 빗대서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오빠.
사실 맞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갈 곳이 없어요.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자,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영우가 말했다. 그만둬. 형인 내가 말했습니다. 그들 옆엔 법이 있어. 그들이라는 건 누구죠? 부자들. 여기서 말하는 건 가진 자야.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 하지만 우리라고 말하는 영혼의 가족, 소외받은 이들은 오히려 이 법이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법이 쓸모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거야. 마당가 펜지꽃 앞에. 자, 펜지꽃 앞에 영희가 서 있어. 연약한 영희의 모습을 얘기하죠?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어떻습니까? 예쁜 펜지꽃 그리고 우는 영희. 어때요? 어떤 성격이야? 예쁘지만 연약한. 그쵸? 이런 여린 성격을 볼 수 있죠.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어떻죠? 소리를 내지 말고 울으래요. 울 수밖에 없잖아. 현실을 받아들이되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내. 근데 그거조차도 뭐 하라는 거야? 참으라는 거야. 이 슬픈 현실을 참아라.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 냄새가 났다. 풀 냄새가 났대요. 풀 냄새. 화장품 냄새가 아니라. 어때요? 가난함이죠. 가난함. 개천 건너가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자, 가만 보니까요. 이 개천, 이 강 사이로 여기는 아마도 부자 동네. 여기는 영희네가 살고 있는 가난한 동네가 되겠죠. 이곳은 어떻죠? 풀 냄새가 나는 곳이.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오로지 뭐야? 콩나물, 풀 이런 거야. 아까 말한 된장. 근데요. 길 건너 강 건너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고기 냄새가 난대요. 어떤 상황이죠?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죠? 자,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곤 했다. 엄마, 이건 무슨 냄새야? 뭐죠? 여기서부터는 어린 시절 회상의 장면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들은 가난을 알고 있었던 거지.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에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고 싶었다. 왜? 고기 냄새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까. 고기 굽는 냄새 난다. 우리도 나중에 먹자. 우리도 나중이라는 건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맘만 먹으면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 먹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웃긴 말로 선생님 어렸을 때는 아주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치킨은 한 달에 한 번, 소고기도 월급 맞는 날 한 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1988인가요? 1987인가? 선생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 드라마 있어요. 드라마. TVN에서 나오는 이 당시의 생활상을 거기서도 월급 받는 날 아버지가 고기를 사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도 나중에 먹자라고 말하는 건 가난한 삶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공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어린 내 입장에서는 고기도 실컷 먹을 수도 없고 가난한 삶을 살게 만드는 이 난쟁이 아버지가 되게 미울 거 아니야. 그래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원망하기 때문이야. 진짜 아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때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말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뭐예요? 어머니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 아주 좋은 아빠인 거야. 내 남편인 거고요.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주머니가 달린 옷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머니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 돈이든 과자든. 근데 굳이 필요가 없어. 왜? 넣을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가난함을 상징하는 거야. 빨리 가자. 어머니는 왜 우리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면서.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악당이 뭐가 많대요? 돈이 많대요. 어떻게 보면 부자, 악당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건 인격적으로 부도덕할 수 있다. 그죠?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만 부도덕해? 라고 볼 수도 있지만